다음 날 아침, 홍련이는 집안이 소란함을 이상히 여겨 계모 허씨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다. 장쇠가 장화년을 데려다주고 오다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그럼 언니는요? 곶간년이야 내가 알 바 아니지. 홍련은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통곡을 하다 지쳐 문득 잠이 들었다. 넓고 넓은 목가에 홍련은 울며 서 있었다. 난데없이 몸물이 쩍 갈라지더니 황룡 한 마리가 솟구쳐 올라왔다. 자세히 보니 그 황룡에는 장화가 타고 있는 것이었다. 언니, 장화 언니. 홍련은 너무 기뻐서 장화를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장화는 홍련을 본 채도 안 하고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홍련은 사라져가는 언니를 향해 울부짖었다. 어째서 날 보고 모르는 척하는 거야? 혼자 어디로 가려는 거야? 장화는 눈물을 뿌리며 처량하고 슬프게 말했다. 홍련아,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지금 나는 하느님이 불러서 하늘나라로 가는 중이란다. 길이 바빠서 너를 못 만나고 간다. 나중에 너를 데리러 올게. 잘 있어라, 홍련아. 홍련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홍련은 언니가 큰 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배자수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했다. 소녀는 오늘 슬픔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징조가 엿보았으니 틀림없이 장화 언니가 무슨 큰애를 입은 듯합니다. 눈물을 머금은 홍련의 말에 배자수는 가슴이 답답하여 할 말을 잃었다. 따라서 배자수도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허씨가 뛰어들어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홍련이를 나무랐다. 어린 계집아이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서 어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허씨는 홍련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밖으로 질질 끌어내었다. 배자수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허허, 어린애가 철없이 하는 말을 탓하지 말고 그만해 두구려. 억지로 끌려나와 제 방으로 돌아온 홍련이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내가 여쭈어 보아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모는 낯빛을 바꾸어 저 야단인 걸 보면 언니가 큰일이 난 것이다. 장수에게 물어보자. 다음날 허씨가 어딘가로 나간 틈을 타서 홍련은 장수를 찾았다. 장화 언니는 죽은 것이지? 홍련은 마치 이미 아버지에게서 사실을 다 들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물어보았다. 때문에 장쇠는 속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장화를 죽인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홍련은 언니가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다가 기절해버렸다. 그리고 한식경이나 지난 뒤에 깨어나서도 언니를 부르며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우리 언니, 야속한 새어머니. 언니는 어찌하여 빈방에 외로운 나를 버리고 한없이 깊은 물에 빠져 죽어 슬픈 귀신이 되어버렸는가. 사람마다 제명을 다하고 죽어도 오히려 넉넉지 못하는 것을 하물며 남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다니.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언니가 죽어 없어졌으니 이 외로운 몸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 차라리 언니와 같이 더러운 모함을 받지 말고 내 몸이 먼저 죽어 남을 원망치 말아야겠다. 그래서 홍련은 장화가 죽었다는 못을 찾아가 보고 싶었으나 태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밤낮으로 애만 끓으며 눈물 짓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파랑새 한 마리가 집으로 날아들어와 화단에서 논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홍련은 생각했다. 언니가 죽은 곳을 몰라 한숨만 쉬었는데 저 파랑새가 혹시 나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랑새는 곧 사라져버렸다.
새는 미물일 뿐이다. 어찌 나의 슬픔을 알 수 있을까? 믿었던 내 마음이 어리석구나. 한 번 떠난 파랑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파랑새가 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먹을 갈아 아버지 앞으로 유서를 써놓았다. 불초한 자식 홍련이 아버님께 드립니다. 소녀가 일찍이 어머님을 여의고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나 언니가 죄 없이 모함을 당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있다가는 그와 같은 해를 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언니를 따라가 죽었어라도 언니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이 불효녀를 잊어버리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때 마침 파랑새가 날아와서 홍련을 보고 반가워하는 듯 지적이었다. 네가 우리 언니 있는 곳을 가르쳐주러 왔느냐? 네가 먼저 날아가면 내가 너를 따라가마. 파랑새가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하며 날갯짓했다. 파랑새를 따라가는 동안 날이 다 밝았다. 파랑새가 다다른 물가에 가서 홍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문득 물 위에 자욱하게 낀 오색구름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련아, 너는 무슨 죄로 천금 같은 목숨을 속절없이 이런 곳에 버리려고 하는 거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법이다. 가엾은 홍련아, 세상 일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단다. 이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좋은 짝을 만나 아이 낳고 잘 살아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려라. 홍련은 이것이 장화의 목소리인 줄 알고 소리쳤다. 언니는 무슨 죄로 나를 두고 이곳에 와 있단 것인가? 나도 혼자서는 견딜 수 없으니 따라가고 말겠노라. 홍련이 이렇게 통곡하며 애원하는 모습은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들어라. 홍련이 그 목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산짐승들도 그 가련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는 듯 울었다. 두 자매가 빠져 죽은 못에서는 밤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낀 가운데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철산 땅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만 해오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밤사이에 죽어가는 것이었다. 새 사또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이번엔 아무 탈이 없을까? 글쎄, 그래야 할 텐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야? 들리는 이야기로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네. 그나저나 이러다간 이곳에 부임해 오겠다는 사또가 하나도 없을 것이야. 다스릴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고을이 없어져 버릴 것이야. 그렇게 되면 해마다 흉년이 들 것이고 우리는 다 죽게 되겠지. 사람들은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리고 새로 오는 원님은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임금님도 이 일을 크게 근심하였다. 철산 땅에 골원이 가기만 하면 하룻밤을 못 넘기고 번번이 목숨을 잃는다니 어인 까닭이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나 신하들은 서로 멀거니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누가 그곳에 부임하여 그 사연을 알아볼 것이오. 그때 정동우라는 사람이 선뜻 나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신이 한번 가서 그 까닭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정동우는 평소에도 성품이 강직하고 인품도 반듯하여 임금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 장하도다. 철산읍이 이상한 변으로 폐업이 되었다 하므로 매우 염려하던 차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자원을 했으니 다행스럽지만 걱정되는 바요. 부디 각별히 조심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기 바라오. 분부가 각별하오니 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정동우를 철산부사로 제수하였다.
그 명을 받은 정부사는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다짐하며 철산으로 즉시 도임하였다. 정부사는 먼저 이방을 불렀다. 내가 들으니 이 고을에 관장이 도임하면 즉시 죽는다 하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냐? 아르기 항송하오나 5, 6년 전부터 사또가 오시면 그대로 비몽사몽간에 죽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정부사가 청파하고 생각에 잠긴 뒤 이방에게 단단히 일렀다. 너희들 오늘 밤에 불은 끄되 절대로 잠을 자지 말고 조용히 동정을 살펴라. 알겠느냐?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정부사는 밤이 되자 등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난데없이 한 자락 찬바람이 불어왔다. 등불은 춤을 추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정부사는 정신을 가다듬고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았다. 문득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빼어난 미인이 녹의 홍상 차림으로 들어섰다. 그 처녀는 정부사 앞에 꿇어앉아 나부시 큰 절을 올렸다. 정부사는 무서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힘이 솟았다. 너는 어떤 여자이기에 이 깊은 밤에 내 앞에 나타났느냐?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게냐? 처녀는 눈물을 주르르 쏟으며 울먹였다. 네, 부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원통한 일을 당하였기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통한 일이라고? 내가 들어줄 것이니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둘째 딸 홍련이옵니다. 스스로를 홍련이라 밝힌 그 처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계모에게 당한 서름과 언니 장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일,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모두 말했다. 계모는 언니와 제가 시집갈 때 많은 재물을 가져갈 것이 두려워서 우리 두 자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오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 오신 사또들에게 이 사정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소녀가 나타날 때마다 사또들은 미처 만나주기도 전에 기절하여 숨을 거두어 버렸나이다. 홍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그쳤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알았다. 이제 하늘이 도우셔서 밝으시고 현명하신 사또님을 배웠고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나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옵소서. 헌데 언니는 어딜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언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언니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 전에는 전 언니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다. 내 기어코 너희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고맙습니다, 사또님.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홍련이는 다시 한번 살포시 절을 올리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날이 새자 이방을 비롯한 여러 벼슬아치들과 고을 사람들이 부사의 방 앞에 몰려와 법석을 떨었다. 조용한 걸 보면 또 당했구만. 정부사라고 별 수 있겠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에휴, 어서 문이나 열어보자고. 이때 정부사가 안쪽에서 벌컥 방문을 열어젖혔다. 모여선 사람들은 정부사가 살아서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그의 용기와 담력에 감탄하였다. 정부사는 동원으로 나가 이방을 불렀다. 이 고을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배자수는 자식을 몇 명이나 두었고 전실에 소생이 있었느냐? 네, 두 딸은 어려서 죽었고 후실이 낳은 세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두 딸이 어떻게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대강 듣사오니 큰딸은 몇 년 전 봄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스스로 못에 빠져 죽었다 하온데 두 자매의 정이 각별하여 동생이 밤낮으로 통곡하다
제 언니가 빠져 죽은 못에 빠져 죽은 듯 원운이 되어 못가에 나와 앉아 울며 말하길. 계모에 모해를 입어 악명을 쓰고 죽었노라 하니 지나는 사람들이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듣고 있던 정부사가 호령을 하듯 분부하였다. 배자수 내외를 당장 잡아들여라. 네. 이방이 명을 받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얼마 뒤 배자수와 허씨 부인이 동원으로 불려왔다. 정부사가 위엄 있게 말했다. 내가 들으니 전처에 두 딸이 있고 후처에 세 아들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배자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럼 다 어디 있느냐?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세 아들만 살았나이다. 정부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호령을 했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느냐? 바른 대로 말하면 죽기를 면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매알에 죽을 것이다. 배자수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여 벌벌 떨며 얼른 말을 못했다. 옆에 있던 허씨가 대신 대답을 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큰딸 장화는 집안에 망신시킬 일을 저지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킬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바르지 못한 행실이었습니다. 처녀로서는 차마 저질러서는 안 될. 그게 무엇이냔 말이냐? 아기를 베었다가 낙태를 했사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제가 난 딸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이 후에 있을 줄 알고 낙태한 것을 보자기에 싸서 타락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서 가서 그걸 갖고 오렸다. 허씨가 단숨에 달려가서 곧 보자기를 갖고 왔다. 아니 이건... 보자기를 풀어본 정부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래되어 검게 변했지만 분명히 핏덩이가 굳어진 채로 들어있었다. 정부사가 믿는 낌새를 보이자 허씨는 신이 나서 짓거려댔다. 그때 우리 좌수 어른은 양반집 집안 망신이라고 길길이 날뛰며 매질에 내쫓으려 했으나 제가 가로막아 감싸고는 조용히 딸을 타일렀습니다. 네 죄는 죽어 아깝지 아니하나 너를 내쫓으면 사람들이 계모인 내가 심술이 구져 그랬다고 할 터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다. 앞으로 다시는 못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마음을 닦도록 해라 하고 꾸짖기도 삼가했건만 스스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목숨을 끊었사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짐짓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다. 말과 일이 사실인지 확실치 않으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정부사는 배자수와 허씨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정부사 앞에 홍련이가 언니 장화와 같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두 자매는 정부사 앞에 절하고는 울며 여쭈었다. 저희는 의외로 밝으신 사또를 만나 누명을 벗을까 했는데 사또께서 계모의 간특한 꾀에 빠질 줄 어찌 알았겠나이까. 한참이나 그렇게 슬피 울던 자매는 다시 여쭈었다. 1월같이 밝으신 사또께서는 깊이 통촉하옵소서. 이제 또 사또께서 간악한 계집의 말을 고지 들으면 깨닫지 못하오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 계모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매를 불쌍히 여겨 법을 밝혀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은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계모의 꾀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자 홍련자매는 절을 하고 사라졌다. 아, 그걸 미처 생각 못했구나. 정부사는 자기가 허씨에게 속았음을 깨닫자 더욱 분노하였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정부사는 배자수네를 다시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싼 핏덩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것을 칼로 갈라보라. 굳은 핏덩이를 칼로 가르자 그 안에서는 한 주먹의 쥐똥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본 헛씨가 선자리에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구경하던 많은 관속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꾸짖었다. 저런 흉측한 일을 보았나. 얌전한 장화가 누명을 쓰고 죽었구나. 정부사가 크게 노하여 그 입에서 서린빨 같은 불효령이 떨어졌다. 이런 천하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게다가 관가를 속이기까지 하다니. 저 못된 계집에게 당장 금칼을 씌우도록 해라. 네. 곧 헛씨의 목에 큰 칼이 씌워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배자수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저의 무지한 행동을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전실 장씨는 가장 현숙하더니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어서 부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사옵니다. 그러나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후처를 얻어 아들 삼형제를 낳았으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 들어가니 흉녀가 얼굴색이 변하여 말하기를 영감이 장화를 세상에 없이 귀히 여기더니 제 행실이 불행하여 낙태를 하였으니 들어가 보라 하고 이불을 들추기로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분명하더이다. 미련한 생각에 흉계에 빠진 것은 죽을 자가 분명하니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니이다. 정부사가 헛씨를 형틀에 올려매고 문초를 시작했다. 이 고약한 계집, 이런데도 또 거짓말을 하겠느냐. 네가 엄한 국법을 어기고 못된 짓을 행하여 죄 없는 자식들을 죽인 그 원인을 바른 대로 아뢰어라. 매를 이기지 못하고 헛씨가 입을 열었다. 소첩은 몸이 대대로 거족으로 집안이 기울어 어렵게 지내던 중 좌수가 간청함으로 후사가 되었사옵니다. 전실딸 둘이 있었으나 그 행동거지가 아름다워 내 자식같이 양육하려 하였으나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계모라고 부르고 친어머니를 모친으로 부르며 재산도 모친이 모았으니 혼수로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듣고 놀랍고 분하더이다. 그러나 아비더러 말하면 고지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가부를 속이고 쥐를 잡아 피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넣고 낙태를 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소첩의 자식 장세를 시켜 장화를 유인하여 연못에 넣어 죽였는데 그 아우 홍련이가 저도 화를 만날까 두려워하여 밤중에 도망하였나이다. 법대로 처분하여 주시고 첩의 아들 장세는 이 일로 천벌을 받아 이미 병신이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쇠 등 삼형제가 일시에 이렇게 여쭈었다. 소인들은 다시 아를 말씀은 없지만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해서 죽고자 바랄 뿐입니다. 정부사는 좌수의 처지와 헛씨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고 장화자매의 원통한 죽음도 불쌍히 여겨졌다. 이 죄인들은 남과 다르니 내 맘대로 처리할 수가 없구나. 정부사는 이 일을 가명에 보고하였다. 감사도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가로되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고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임금님이 보시고 장화홍련 자매를 불쌍히 여겨 하교를 내리셨다. 계모 헛씨는 예로부터 오늘까지 사람으로선 차마 못할 일을 저질렀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남을 막기 위하여 능지처참하라. 그리고 장쇠는 목매달아 죽이고 그 아비는 어리석은 죄가 크지만 장화홍련의 지극한 소원이니 특별히 용서하라. 정부사는 헛씨를 능지처참한 뒤 효소하였고 장쇠는 목매달아 죽였다. 그리고 배자수를 뜰에 꿇어앉혔다. 네 아무리 어리석기로 어찌 그 흉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였는가? 애매한 자식을 죽였으니 마땅히 네 죄를 다스릴 것이로되 홍련자매의 소원이 있고 임금님의 하교도 있어서 특별히 사하겠노라.
하고 엄히 꾸짖어 보냈다. 배좌수는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 아들을 거느리고 나갔다. 정부사는 서둘러 직접 관속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장화자매가 죽은 못에 이르러 물을 퍼내고 보니 두 자매는 마치 옥평상에 누워 자는 듯한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 얼굴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마치 산 사람처럼 어여뻐 보였다.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구나. 부사는 이상히 여겨 관을 짜서 명당에 묻어주고 무덤에 비석까지 세워주었다. 그 비석에는 해동 조성국 평안도 철산군 배무룡의 딸 장화홍련의 불망비라고 새겨놓았다. 정부사가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 고을의 일을 돌보는데 어느 날 고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때였다. 문득 장화자매가 들어와 절하며 말했다. 저희 자매가 밝으신 사또를 만나 사무친 원한을 풀었고 또 해골까지 걷어주시고 아비죄도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가 태산 같사오니 꼭 갚겠나이다. 곧 관직이 높이 오르실 것이오니 두고 보시옵소서. 하고는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과연 그달부터 정부사는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게 되었다. 배자수는 임금님의 처분으로 허씨를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달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직 두 딸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마음에 걸려 늘 슬퍼하였다. 새로 부인으로 맞이한 윤 씨는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여 배자수는 크게 기뻐하였다. 하루는 배자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호련히 장화자매가 예쁘게 단장한 모습으로 들어와 사뿐히 절을 하더니 말했다. 저희 팔자가 기구하여 어머니 여의고 모진 계모 만나 애매한 누명을 쓰고 아버지와 이별하였으니 너무 원통하여 이 원정을 옥황상제께 아뢰었나이다. 그랬더니 상제가 너희 팔자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비와 세상 인연을 다하지 못했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 부녀의 인연을 맺으라 하셨나이다. 좌수가 반가워하다 다구는 소리에 깨어보니 꿈이었다. 며칠 뒤 윤 씨의 꿈에도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꽃 두 송이를 주며 말했다. 이는 장화와 홍련이다. 그들이 애매하게 죽음을 상제께서 불쌍히 여겨 부인께 점지하니 귀히 길러 영화를 보아라. 윤 씨가 꿈에서 깨어보니 꽃 두 송이가 손에 쥐어져 있는데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이상하게 여겨 좌수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다. 장어와 홍련이가 누구입니까? 배자수가 윤 씨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번 내 꿈도 그렇고 부인 꿈도 그런 걸 보니 두 딸이 태어날 징조인 것 같구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 씨는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지나 쌍둥이 두 딸을 순산하였다. 배자수 부부는 그 딸 이름을 장어와 홍련이라고 짓고 귀하게 길렀다. 장어와 홍련이 4살이 되니 인물이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부모님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주위에 칭찬이 자자했다. 그들이 점점 자라 15세가 되니 학문이 뛰어나고 덕을 갖추었으며 손재주도 출중하니 좌수 부부의 사랑은 비길 데가 없었다. 좌수 부부는 그와 맞는 배필을 구하려고 매파를 놓으니 마침 맞는 곳이 있었다. 평양에 사는 이연호라는 사람이 뒤늦게 쌍둥이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이름은 윤필, 윤석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하나같이 생김새가 잘생겼고 글솜씨가 출중하여 도내에 딸을 둔 부모들이 모두 매파를 보내 청혼하는 것이었다. 그 부모도 또한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배자수의 딸 쌍둥이 자매가 뛰어나단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혼인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양가가 서로 합의하여 즉시 허락하고 혼인 날짜를 잡으니 때는 9월 보름께였다. 이 무렵 천하가 태평하고 나라의 경사가 있어서 과거 시험이 있었다. 윤필과 윤석이 과거에 참여하여 똑같이 장원급제를 하였다.
과연 너희 쌍둥이 형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구나.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두 형제에게 똑같이 한림학사를 제수하였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오나 우리 형제에게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호,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지. 한림 형제가 집으로 내려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차려서 친척과 친구들을 청하여 즐겼다. 본관 수령도 각각 풍악과 포진을 보내니 가문의 영화가 극에 달하였다. 혼인 날짜가 되니 한림 형제는 의관을 갖추고 풍악이 울리는 중에 홍가에 도착해서 혼례를 올렸다. 그 두 쌍의 아름다운 모습에 부모님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두 형제는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형제간의 우애도 남달리 돈독했다. 장화는 이남 일녀를 낳아 그의 장자는 문관으로 재상이 되었고 차남은 무관으로 대장이 되었다. 홍련도 이남을 두었는데 장자는 홀련대장이 되었고 차자는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살림에 묻혀 풍월로 벗을 삼고 검은고와 책 읽기를 즐겼다. 배자수는 90이 된 뒤 나라에서 특별히 좌찬성을 제수하였다. 배씨와 윤씨가 세상을 떠나자 장화자매가 슬퍼하였고 한림 형제도 부모가 돌아가시자 한 집에 모여 살며 자손을 거느리고 살았다. 장화자매는 73세에 한 가지로 죽고 한림 형제도 75세에 죽었다. 그 자손이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복록을 누리며 번성하여 오래오래 잘 살았다.